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프레임 할당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구 페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제 이 페이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페이징을 통해서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메모리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메모리의 크기는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적재된 메모리에 적재된 불필요한 페이지를 선별해서 보조기억 장치로 내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들한테 적절한 수의 프레임을 할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두 가지를 물리 메모리의 크기는 어쨌든 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페이지 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오늘 배울 프레임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페이지 교체와 프레임 할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구 페이징,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요구 페이징은 뭐냐면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요구되는 페이지만 적재하는 기법을 요구 페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페이지를 적재하지 말고 필요한 페이지만을 적재적소에 찾아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기법을 요구 페이징이라고 불러요. 이 요구 페이징이 실행되는 기본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PU가 특정 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있을 경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냐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유효 비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효 비트가 1일 경우에 그 페이지는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0일 경우에는 그 페이지는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유효 비트가 1일 경우에는 그냥 CPU는 그 페이지가 적재되는 프레임에 접근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유효 비트가 0일 경우에, 다시 말해서 해당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만약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면은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은 해당 페이지를 메모리로 적재를 해주고 유효 비트를 다시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번부터 다시 접근하는 순서부터 실행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요구 페이징이 실행되는 기본적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컨대 요구 페이징은 페이지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페이지가 있을 때만 메모리에 적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측 하단에 그냥 참고삼아 순수 요구 페이징, 퓨어 디맨드 페이징 이라고 하는 용어도 적어놨는데요. 이 순수 요구 페이징은 뭐냐면 참고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참고삼아 용어를 써드린 건데, 순수 요구 페이징은 뭐냐면 아무런 페이지도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은 채 일단 무작정 실행부터 해버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어떤 페이지도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는 순간부터 페이지 폴트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적재된 이후부터는 페이지 폴트 발생 빈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싶은데 아예 어떤 페이지도 적재하지 않은 채 실행해버리는 기법을 순수 요구 페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요구 페이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구 페이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페이지 교체이고요. 또 하나는 프레임 할당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페이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요구 페이징 기법으로 페이지들을 적재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메모리가 꽉 차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당장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는 적재된 페이지, 이미 적재된 페이지를 보조기억 장치로 내보내야겠죠. 그쵸? 자, 이때 어떤 페이지를 내보내야 될까요? 를 결정하는 방법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은 전공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표적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이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페이지를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어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좋다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일까요?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가장 적게 발생시키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필요한 페이지를 다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적재된 페이지를 갖고 오는 것보다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딱 어떤 페이지를 스왑 아웃 시켰더니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을 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과도 같냐면 보조기억 장치로 내쫓아야 될 페이지를 잘못 골랐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내보내면 안 되는 페이지를 보조기억 장치로 내보냈다는 의미와도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나쁜 알고리즘일 겁니다. 반면에 어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른 페이지를 스왑 아웃 시켜도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로 내쫓을 페이지를 잘 골랐다 라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보내도 되는 페이지를 보조기억 장치로 내보냈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컴퓨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적은 알고리즘이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페이지 폴트의 횟수를 알 수가 있어야겠죠.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지 참조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페이지 참조열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고 CPU가 참조하는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CPU가 참조하는 페이지들 중에서 연속된 페이지를 생략한 페이지열을 페이지 참조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CPU가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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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7번 순으로 페이지를 참조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연속된 페이지를 이렇게 생략한 이 문자열을 페이지 참조열이라고 부릅니다. 연속된 페이지를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연속된 건 생략해도 되는 게 연속된 거에 두 번 접근을 하면은 이미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이 끝난 직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속된 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5번에서 페이지 폴트가 처음 발생을 했다면 여기서 5번을 갖고 왔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하게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속된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는 당연하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된 페이지를 생략한 페이지열을 페이지 참조열으로 간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페이지 참조열을 바탕으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FIFO라고 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름 그대로 메모리에 가장 먼저 올라온, 메모리에 가장 먼저 적재된 페이지부터 내쫓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오래 머물렀으면 나가세요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FIFO, First In, First Out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3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페이지 참조열이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폴트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유의해서 한번 봐주세요. 참고로 이제부터 진행하는 예시에서는 페이지가 초기에 적재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페이지 폴트는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페이지 교체를 위해서 발생한 페이지 폴트만을 페이지 폴트로 간주했습니다. 순수 요구 페이징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2번 페이지를 참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프레임에는 2번이 적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참조했네요. 자, 그러면 프레임에는 3번이 적재가 되겠죠. 1번을 참조했으면 1번이 적재가 되겠죠. 3번을 참조했으면 이미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참조를 하겠죠. 자, 만약에 이번에 5번을 참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현재 5번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서 5번 페이지를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할당되어 있는,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 어떤 페이지를 내쫓아야 할 텐데 어떤 페이지를 내쫓아야 하냐면 가장 오래 머물렀던 페이지, 즉 2번 페이지를 내쫓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참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5, 3, 1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페이지는 뭐죠?
3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내쫓고 2번을 다시 불러드리게 됩니다. 다시 3번을 참조하면 5, 2, 1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페이지가 뭐예요? 1번이죠. 그럼 얘를 내쫓고 3번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서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이게 구현 자체가 간단하지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잠깐 실행될 페이지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적재가 됐는데 프로그램 실행 내내 사용될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가령 뭐 초기화 코드라든지, 자,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재됐다고 해서 내쫓아서는 안 되겠죠. 그쵸? 자, 근데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페이지,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적재되지만 프로그램 실행 내내 사용될 페이지 또한 내쫓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못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어떤 변형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세컨드 찬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어떤 부작용을 보완하는 이제 변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그대로 한 번 더 페이지한테 기회를 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또한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똑같이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페이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만약에 페이지 참조 비트가 1일 경우에는 이거는 CPU가 한번 참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내쫓지 않고 적재된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하고 다시 맨 끝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적재된 페이지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페이지인데 참조 비트가 0이라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오랫동안 메모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CPU가 한 번도 참조한 적이 없음을 의미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오래 머물렀던 페이지를 내쫓는 방식이지만, 내쫓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지만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참조 비트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참조 비트가 1일 경우에는 비록 오랫동안 메모리에 머물렀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CPU가 참고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조 비트가 1일 경우에는 참조 비트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적재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페이지가 참조 비트가 0일 경우에는 얘는 가장 오랫동안 메모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CPU가 참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얘는 그냥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적재된 페이지, 최근에 적재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면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 순서대로 그냥 교체를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쫓아야 될 페이지는 페이지 3이지만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면 얘는 참조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내쫓지 않고 참조 비트를 0으로 바꾸고 최근에 적재된 페이지로 간주한 다음에 페이지 3을 끝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번의 참조 비트를 보고 너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CPU가 한 번도 참조한 적이 없었네? 너 내쫓을게 라고 페이지 1번을 내쫓게 됩니다. 이게 2차 기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다음으로 알아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이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CPU가 참조하는 횟수를 고려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에 오랫동안 남아야 될 페이지는 그냥 CPU가 자주 참조할 페이지는 메모리에 오래 남아있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는 메모리에 없어도 되겠죠. 그쵸? 앞으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많이 사용될 일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이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령 아까 전과 똑같은 예시 상황이에요.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3개가 있고 페이지를 이 순서대로 참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2 적재되고 3번 페이지 적재되고 1번 페이지 적재되고 3번 페이지는 이미 있고 5번 페이지를 적재할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2, 3, 1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대상은 뭐냐면 1번이죠. 그쵸?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내쫓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2번, 3번 2번 있고요. 3번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페이지를 적재할 때 또 한 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2, 3, 5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는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은 앞으로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 3, 5 중에서 5번을 swap out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4번을 적재하게 돼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폴트의 빈도가 앞서 이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졌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이름 그대로 가장 낮은 페이지 폴트율을 보장할 수 있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실제 구현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스왑 아웃 시키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예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이걸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주로 다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그 하한선으로서 이론적인 방식으로서 사용되는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폴트의 횟수를 그 하한선으로 간주하고 얘에 비해서 얼마나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느냐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구현하기 어려워도 이것과 비슷한 알고리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한다면 얘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는 앞으로도 안 쓰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 하에 만들어진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RLU, Least Recently Used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겠죠. 얘는 뭐 앞으로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얘는 구현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쵸? 자, RL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 3, 1 여기까지는 쭉쭉쭉 적재가 되죠. 3번은 있었고요. 5번을 적재할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는 2번이었죠. 그쵸? 얘는 여기에서 한번 접근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2번을 또 적재할 때 다시 한번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5, 3, 1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는 1이죠. 3이랑 5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데 1은 이때 사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내줬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RLU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RLU라고 하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의 변형 알고리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모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의 종류를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무엇이 좋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지 를 유의해서 수강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뭐 다른 심화 자료로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프레임 할당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상황인 스래싱에 대해서도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에는 나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수 자체가 적어도 페이지 폴트는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수가 넉넉하게 많으면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 빈도는 감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시지만 프레임이 무한히 많은 컴퓨터와 프레임이 딱 한 개 있는 컴퓨터를 비교를 해볼게요.
프레임이 무한히 많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페이지를 수용할 공간이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의 페이지가 메모리에 적재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페이지 폴트 발생 빈도는 적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페이지를 참조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부족하면 페이지 폴트는 자주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의 흐름이 탁탁 끊기고 결과적으로는 CPU의 이용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작은 컴퓨터에 비해서 메모리가 큰 컴퓨터, 다시 말해서 넉넉한 프레임을 할당해줄 수 있는 컴퓨터가 그렇지 않은 컴퓨터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PU가 쉴 새 없이 프로세스를 실행해야지 컴퓨터의 전체적인 생산성도 당연하게도 올라갈 텐데 페이지 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당연하게도 큰 악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성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를 가리켜서 스레싱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시간보다 이제 페이지 교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스레싱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빈번한 페이지 교체로 인해서 CPU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스레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레싱은 컴퓨터의 성능을 굉장히 저해시킬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스레싱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축인 CPU 이용률은 CPU가 얼마나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그리고 가로축인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는 뭐냐면 메모리에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CPU가 쉴 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CPU가 쉴 새 없이 일을 함으로써 성능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멀티 프로그래밍의 정도, 다시 말해서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많아지면은 CPU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CPU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지점이 스레싱이 발생한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CPU의 이용률, 즉 성능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페이지 폴트가 너무 지나치게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막상 실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스레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각 프로세스가 실행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레임의 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는 무리 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0개의 프레임이 필요한데 프로세스 A한테 5개 정도의 프레임만 할당하면은 이 프로세스는 당연하게도 페이지 폴트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스레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 수, 최소한의 프레임 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만큼의 프레임을 프로세스들한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의 프레임 할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단순한 형태의 프레임 할당 방식부터 생각해 봅시다. 균등 할당이라고 하는 프레임 할당 방식이거든요. 자, 이거는 모든 프로세스들한테 균등하게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300개의 프레임을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현재 3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중에 있다면 각각의 프로세스들한테 각각 100개의 프레임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균등 할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가령 300개의 프레임을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10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 중이라면 30개씩 할당해주는 방식, 다시 말해서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균등하게 프레임을 할당해주는 방식이 균등 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짐작할 수 있으시다시피 이거는 그렇게까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의 크기는 각기 다를 텐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의 수를 할당하는 거는 비합리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메모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프로세스들한테 똑같은 양의 프레임을 할당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의 크기를 고려해서 프로세스의 크기가 크면 프레임을 많이 할당하고 프로세스의 크기가 작으면 프레임을 적게 나눠주는 방식, 프로세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식을 비례 할당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얘기 가졌죠? 정리하자면 균등 할당은 모든 프로세스들한테 동일한 프레임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비례 할당은 프로세스 크기에 따라서 프레임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균등 할당과 비례 할당은 프로세스의 실행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프로세스의 크기나 물리 메모리의 크기만 딱 고정되어 있는 그 크기만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정적 할당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비례 할당 또한 완벽한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프로세스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클지라도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많은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프로세스의 물리적인 크기가 작아도 막상 실행해보니까 프레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얼마나 프레임이 필요한지는 실제로 실행해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작업 집합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과 페이지 폴트 빈도를 사용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작업 집합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집합 모델은 워킹셋 모델이라고도 불러요. 이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은 CPU가 특정 시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 개수만큼만 프레임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 집합 모델의 프레임 할당 방식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했던 페이지의 집합, 작업 집합이라고 하는 크기에 그만큼만의 프레임을 할당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컴퓨터 구조 시간 때 학습하셨던 참조 지역성의 원리 기억하시나요? CPU가 어떤 메모리를 참조할 때는 참조 지역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주로 비슷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참조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과 비슷하게 가령 어떤 프로세스가 100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100개의 페이지를 모두 고르게 참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몇몇 개의 페이지만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에서는 CPU가 특정 시간 동안 주로 참조한 페이지 개수만큼만 프레임을 할당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페이지 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지가 않겠죠. 가령 CPU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에 가령 3초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7개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했다면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최소 7개의 프레임을 할당해주면 됩니다. 또 만약에 CPU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3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20개의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했다면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스를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최소 20개의 프레임을 할당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의 집합을 기억해서 빈번한 페이지 교체를 방지하는 방식이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집합이란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은 작업 집합의 크기만큼만 프레임을 할당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업 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작업 집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가 참조한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어떤 페이지들을 참조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시간 간격 동안에 참조한 페이지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참조한 페이지가 아래와 같고 시간 간격은 델타 t라고 할게요. 7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t1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t1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작업 집합은 567이 됩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시간 간격은 7이라 그랬죠? 그럼 이만큼의 시간 간격 동안에 참조한 페이지의 집합은 567만을 참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T1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최소 3개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예시도 볼까요? T2라고 하는 순간에 작업 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간격은 7이라 그랬죠? 그럼 이만큼의 시간 동안에 참조한 페이지 집합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거는 1, 2, 4, 7, 8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1, 2, 4, 7, 8 최소 5개의 프레임이 T2라고 하는 순간에 필요하다. 이게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페이지 폴트 빈도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입니다. 페이지 폴트 빈도 기반.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페이지 폴트 빈도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은 아래 두 개의 가정에서 생겨난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 폴트율이 너무 높으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적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폴트율이 너무 낮으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많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가정에서 생겨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뜻 들으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가로축은 한 프로세스에 할당된 프레임 수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페이지 폴트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한테 프레임이 너무 많이 할당이 되어 있으면 페이지 폴트는 당연하게도 적겠죠. 반대로 어떤 프로세스한테 프레임이 너무 적게 할당되어 있다면 페이지 폴트율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볼게요. 페이지 폴트율에서 임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상한선보다 페이지 폴트율이 더 높다면 너무 적은 프레임이 할당되었다 라고 하는 척도로 활용할 거고요. 이 하한선보다 페이지 폴트율이 낮다면 너무 많은 프레임이 할당되었구나 라고 하는 척도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폴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페이지 폴트율이 상한선보다 더 높아지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적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프레임을 더 할당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페이지 폴트율이 내가 정한 하한선보다 더 낮아지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많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를 위해서 일정 이상의 프레임을 회수하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지 폴트 빈도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은 페이지 폴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방식, 작업 집합 모델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과 페이지 폴트 빈도 기반의 프레임 할당 방식은 모두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적 할당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되게 이것저것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니까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